자, 이제 운전직 기출문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2019 국가직 국어 문제를 통해서 표본으로 삼아서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대비하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일정입니다. 자, 이번 2강도 이어지는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이고요. 우리 한 문제 때문에 항상 공부했던 의문의 변동 부분이고요. 국가직 또는 지방직 등에서도 역시 좋아하는 문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네모라는 형태를 주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핵심은 부엌일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의문 변동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대체로 우리는 네 가지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고 하는 거기에 도치라는 것까지도 하나 있긴 하지만 시험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래서 교체는 원래 바뀐 거죠. 특히 교체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비롯하여서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 대기 등까지 음운의 개수는 달라지지 않고요. 그냥 바뀐 것이죠. 교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없었던 게 들어갔으니까 첨가가 되겠죠. 첨가는 역시 자음 첨가를 기준으로는 니은 첨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 중에서도 역시 함께 표준 발음법들 우리 공부 많이 했었고요. 29항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니은 첨가 이야기, 능망염 같은 거 있고요. 항여울 같은 거 있고요. 서울역 같은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는 모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반모음 첨가라고 이야기해서 발음상에서 야, 여, 유 또는 와, 왜 이렇게 반모음이 발음상 들어갔을 텐데 현재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반모음 첨가라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되언데 발음상 되여 이렇게 발음이 됐을 때 발음상의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으셔도 좋고요. 자, 세 번째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기는 있었는데요. 이제 의문의 개수로 보면 하나가 줄어든 거죠. 첨가는 하나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특히 자음 첨가를 기준으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 키읔, 티읕, 피읍, 치읓으로 줄어들었을 때 국화라고 발음하고 낙하산이라고 좋다라고 놓고라고 이렇게 발음할 때 자음 축약이 되고요. 또는 모음 축약이라는 것도 있겠죠. 모음이 두 개의 단모음이 만나 이중모음으로 되는 되었단데 됐다 이런 거 있어요. 오다와 아가 결합하면서 와,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음 축약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탈락인데요. 원래 있었던 것이 하나가 없어진 거죠. 역시 자음 탈락, 모음 탈락입니다. 그중에 자음 탈락은 발음 표기 모두 가능하면서 발음상으로는 좋아, 아이를 낳은 이렇게 할 때 히읗이 발음되지 않을 때입니다. 표기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표기에서 아드님, 따님, 소나무, 부삽 이런 것처럼 원래 있던 리을이 아예 표기에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것들을 의문의 탈락, 그중에 자음 탈락이라고 하고 모음 탈락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두 개의 같은 성질의 모음이 있었는데 하나를 없앤 거예요. 예를 들어 가다 그러면 가았다였는데 갔다 그렇게 되면서 아라는 모음이 하나가 없어졌죠. 이런 것들을 모음 탈락이라고 합니다. 서어서라는 어서라는 어미가 붙어서 자리에 서어서인데 자리에 서서 자리에 섰다 이렇게 될 때 어가 두 개인데 하나가 없어지는 모음 탈락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부억일 옆에다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의문의 변동은 받침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랬더니 받침의 변화가 생겼네요. 부억일이라고 키읔이었던 표기가 기역으로 대표음으로 발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짧게 적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교체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억일에서 부엉일 이렇게 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면은 부억닐이 먼저잖아요. 부억 받침은 그대로 둔 채 없었던 니은이 여기에 첨가가 되었어요. 니은이 첨가되었다는 것은 두 개의 자음을 세팅하기 위해 두 개의 자음을 만들어주기 위해 니은이 들어갔죠. 원래 여기는 의문이 2일에서는 이응은 없는 의문이니까요. 없던 자리에 니은이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바로 니은 첨가.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은 첨가 현상이 되겠죠. 니은 첨가 잘 나는 환경. 그래서 니은 첨가 후 자음 동화, 니은 첨가 이후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의문의 변동 이론 시간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부엉일이 자음 두 개가 만났는데 두 개의 자음의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 음운 변동의 기본은 발음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부억닐 이러면 불편하니까 부엉일 이렇게 자음을 부드럽게 바꿔준 거죠.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음화라고 하고, 비음화는 역시 교체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최근 시험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변하는 것도 물어요. 의문의 개수가 달라졌느냐, 즉 같아졌느냐, 많아졌느냐, 줄어드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은 꼭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의문의 변동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교체가 2번 있었고요. 첨가가 1번, 교체가 2번 있었고요. 첨가가 1번.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의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과정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첫 번째 부억 1 이렇게 받침만 바뀌는 것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 부억 닐로 가는 것이 니은 첨가 2번째였고요. 이제 받침이 바뀌어서 부억 닐이 되는 것이 3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 문제였어요. 자, 6번입니다. 자,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역시 지문으로 보면은 어떤 토론이라는 형식입니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요. 사회자의 역할도 중요하죠. 특히 시간도 제한해요. 순서도 제한합니다. 객관성, 중립성이라고 하는 사회자의 역할이 있겠죠. 또 찬성자와 반대자도 목적이 설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게 토론이에요. 입장을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주장과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예시도 잘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도 일부 수렴하다가 반박해야죠. 네, 저도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의 일반적인 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내용에 비춰본다면 이제 반대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을 방관한 사회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제 찬성 반대 이야기인데요. 찬성 쪽에서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 방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아니면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저렇게 하다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죠. 나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방관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것들 중에 간접적 방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그런데 과연 누구까지를, 어디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우연히 보다 보니까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법적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인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게 결국은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데 외면했는데 그걸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경계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찬성 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도 이것은 고발 정신 등을 좀 독려한다라는 측면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일관되게 처벌하자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말하기 방식 중에서 반대 측에 대해서는 논제의 의문을 제기하며 과연 누구까지를, 어디까지를 방관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찬성 측에서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친숙한 상황을 빗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유추라고 했죠. 유추하면 생각나는 것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하고 전개하는 방식, 인생은 등산과 같다 하고 빗대어 말하는 것. 우리 문학에 의하면 참화설, 슬견설, 이옥설, 경설하는 설이라는 고전 장르가 이런 유추의 방식을 많이 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디에도 유추의 방식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예시라고 할 만한 것도 특별히 없네요. 원래는 유추하고 예시하고 헷갈리게 주기도 한데, 제가 이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런 걸 봤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있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 사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이 자체에선 유추가 될 수 없고요. 또 자신의 경험조차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있었다면 모르지만 말이죠. 또 반대측이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모호하다. 규정하기가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 이렇게는 말하고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어디에서 옛날에 나왔던 문제 유형 같아요? 듣기평가. 옛날에 이제 국어에서 언어 영역이 있을 때는 듣기평가가 최대 6번까지, 최소 5번까지 이제 듣기평가가 있었다가 굳이 필요가 없다. 이 듣기 영역이라는 게 영어처럼 막 못 들어서 히어링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지문으로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수능 문제가 지금은 45문제로 이제 점점 줄어든 거죠. 최대 60문제였다가 그때 이제 듣기 형태가 우리 공무원 시험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보고 저처럼 표시하고 사회자, 찬성, 반대, 논제 잘 확인하고.
특히 정답은 어김없이 중간 이후에 정답의 위치를 잘 보면 딱 저는 네모를 계속 여러분에게 쳐드리잖아요. 어차피 네모 싸움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중간 이후다. 정답은 중간 이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처음 중간도 물론이거니와 중간 이후부터 끝까지 조금 더 집중하셔서 좀 더 끊어서 위아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도는 아주 쉬웠고요. 자, 7번의 유일한 한자 어 문제였습니다. 사실 한자의 표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가직이 2019가 쉬웠다는 걸 알 수 있긴 하지만 의미 관련 한자어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문학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네 가지, 바로 숭고미, 우아미, 골개미, 비장미 할 때 우리 문학의 미의식을 이야기했던 걸 지문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 이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학 이론 안에 어휘가 있고 그 안에 한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다만 가장 흔한 것을 풍자와 해악이라고 이야기하며 저 역시도 이론 강의 때도 3대 골개미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3대 골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1번이 판소리 계열의 골개, 아니면은 사설시조의 골개, 봉산탈춤과 같은 전통극의 골개를 이야기해요. 다만 이제 골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서요? 해악풍자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도 좋다고 했어요. 본디 골개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비꼬는 웃음이라고 하는 풍자와 그리고 그냥 단순한 코믹하다라고 하는 해악을 포함해 이걸 모두 다 골개적이다, 골개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결국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풍자와 해악은 하고 주어를 준 후에 풍자와 해악은 무엇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풍자와 해악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겠어요? 풍자를 통해 드러나겠어요? 해악을 통해 드러나겠어요? 주어가 이미 앞에 두 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골개. 그러면 뭐 1번, 4번으로 확실히 좁혔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자고 했어요. 한 번 더 풍자라고 하는 것은 비꼬는 웃음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누구를 풍자한다고요? 정치인들을 풍자하고 아니면 부정적 인물 등을 통해 양반의 허장성세 풍자 이런 거 엄청 우리 많이 알잖아요. 아니면 채만식의 소설처럼 부정적 인물의 어떤 무지몽매한 행동을 통해서 어리숙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비꼬듯이 한다는 거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서 우리는 풍자, 찌를 자자니까 말이죠. 하지만 해악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영어로 코미디, 외래어 표기법 코미디잖아요. 코미디가 아니라 그냥 웃는 것, 그냥 웃음을 유발하는 것, 뭐 과장된 행동일 수도 있어, 가다가 완전 엎어질 수도 있어요. 슬랩스틱이라고 하는 그냥 동작으로 막 사람들 막 그냥 하하 하면서 웃기고 심지어는 막 때리면서 뚱뚱하다고 놀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약간의 해악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남을 까는 웃음은 좋은 웃음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골개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자, 그러면 니은 디귿에 있어야 하는 건데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이때 깨뜨린다라는 것을 찔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뭔가 막 공격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이거 문제가 많아요 하면서 모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던 것을 깨뜨리는 것을 풍자, 찌를 자자를 계속 생각해 주세요. 찌를 자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콕콕 찌르면서 웃기는 거니까. 그래서 찌른 상처를 흔히 우리는 자상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는 풍자할 풍자에 찌를 자니까 콕콕 찌르면서 간접적으로 웃기는 거, 비꼬듯이 웃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것에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그냥 단순한 웃음이라는 거죠. 해악적인 웃음, 밝은 웃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그냥 웃음 자체에서는 해악이라고 할 수 있는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역시 해악, 해자, 해악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자로는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한글을 주었기 때문에 쉬웠다는 거겠죠. 골개, 풍자, 해악까지 우리가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뭐 유리한 해악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네요. 자, 세 가지와 관련된 단어 골개, 풍자, 해악이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한글로 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한글 없이 바로 칠판 보시면 제가 한자로만 한번 바꿨으니까 도금 표기 포함해서 봐주세요. 다시 골개. 원래 제가 한자 공부할 때는 이 골자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한자 형태로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익살스러울 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골개라는 단어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물론 상계할 개자, 헤아릴 개자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익살스러울 골이면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원래는 미끄러울 활이라는 한자로도 읽을 수 있었던 동자 이음의 한자예요. 따라서 미끄러울 활이라고 했을 때는 비행기가 다니는 길,
활주로 하는 길의 하위어로서 아니면은 원활하다라고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어떤 모임이 잘 원활하게 둥글둥글하고 미끄럽게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역시 저 한자 때문에도 중요합니다. 자, 풍자나 해악이 예전 국회직의 한자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요. 한자 표기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부 말씀언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찌를 자에는 한자가 칼도가 들어있네요. 원래 참고로 찌를 자 역시 동자 이음 한자이긴 한데요. 찌를 자 그러면 풍자 1순위고요. 수라라라고 해서 임금이 먹는 밥, 그것이 수라상의 수라잖아요. 수라라라고도 읽는 한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휘와 관련된 한자어 문제였었고요.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국가직이 거의 빠짐없이 과거로부터 출제했던 문제형이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도 약간 다변화, 변화가 있어요. 자, 그냥 단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도 있는가 하면 바로 이런 문제처럼 보기가 들어갈 위치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괄식이나 미괄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이게 보기가 나왔을 때는 보기를 항상 두 가지 찾으려고 했으라고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아침 기도는 하면서 어떤 종교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하나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로, 저녁 기도는 저녁 뉴스로 바뀌었다. 그래서 뉴스 이야기가 지금 나왔어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언론의 중요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뭔지 모르지만 자꾸 종교에 의지를 했을 거예요. 그냥 항상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만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제4부, 즉 입법행정사법부 말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눈 뜨자마자 이제는 뭐예요? 뉴스 본다는 거죠. TV 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언론의 보도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짜 뉴스가 양산이 되고 기자라고 하지 않고 기레기라고 불리게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제는 신뢰도가 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정치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권력 지향적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짜 이야기들을 막 마구 양산하면서 어떤 막 유튜브 등으로 막 퍼뜨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확하게 냉철하게 객관적 사실에 한해서 정보를 수렴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보기가 들어갈 위치가 종교, 그 다음에 어떤 뉴스, 지금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언론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뉴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위치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바로 맨 앞부분, 보기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맨 앞부분에 뉴스가 요즘 들어서 대체되어 가고 있고 그만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합니다. 뉴스 역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땡 하면 뉴스부터 나오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뭐 YTN을 비롯해서 여러 어떤 방송사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종교의 영역이었던 것을 이제는 그 자리에 뉴스가 대신하게 되었다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뒤에도 똑같죠? 뉴스, 신앙심, 뉴스는 맞을 거야. 뉴스 첫 번째 나오니까 저건 중요한 기사일 거야. 무조건 사실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의 객관성, 언론의 중립성, 언론의 사실성에 대해서 역시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옐로우 저널리즘, 옐로우 페이퍼라고 하듯이 선정적인 것들, 황색 신문이라고 예전에 말하는데요. 선정적이거나 가짜 뉴스를 막 퍼나르고 양산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위치는 기억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한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보기 안에서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기도라는 말과 뉴스라는 말을. 그리고 서술에 의하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차저차 신앙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동등한 권력으로서 뉴스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게 바로 기억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비문학 문제이고요. 난도는 쉬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주저하고 또 나는 비문학 못해, 나는 국어 어려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국가직에 나왔어요. 이런 유형이 항상 유지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직도 100%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또 최근에 트렌드라고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도 당연히 한 번 정도 다시 짚고 가야 됩니다. 7번입니다. 사실은 박일로의 누황사가 나와서 살짝 학생들이 겉으로는 불안하거나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잘 나오지 않던 후기 가사가 국가직 시험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보통 항상 전기라고 하는 것은 안정기, 문학성이 높고 또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후기는 변해요. 막 장형도 되고 막 평민도 늘고 뭔가 파격적이고. 그래서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어려울 때는 전기보다는 후기, 뭔가 생소하고 특이하고 낯설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기존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누항사. 원래 해석에 의하면 누항이라는 거는 누추한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원래 우리가 앞에 두 글자를 추가한 단표 누항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도시락 표주박 누추한 마을이라는 건데요. 그럼 누항이라는 말 자체가 사전적으로 누추한 마을이라고 했던 것으로 보아 가난한 양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난한 양반인 전제가 있겠죠. 왜 양반인데 가난했겠어요? 전쟁을 겪게 되면서 임난과 병난, 바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가사인데요. 임난 이후에 몰락한 양반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다룬 운율이 있는 수필 가사라고 했어요. 3,4,4조의 사음보의 형태를 잘 확인하시면 돼요. 전문이 아니라 일부만 나왔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도 여러분이 내용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럼과 동시에 주제는 뭐 외워도 좋습니다. 우리 이론 강의 시간에도 분명히 했고요. 원래 짧게 이야기한다면 가난하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빈이 무원의 삶이라고 해요. 원래 이제 이 줄거리에 의한다면 한 3단계 정도 변해요. 임진왜란 직후에 이제 집에 돌아와 보니까 흔히 말하는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집안도 막 흩어지고 어디 종들도 가고 가족도 뿔뿔이 헤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혼자서 집을 지키게 되는 무인 박일로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장수였거든요. 임진왜란 때 부산으로 가서 부산 수군 통주사가 되어서 외적과 싸우다가 결국은 임진왜란 5년을 거치면서 패배하고 이제 돌아오는 약간의 이제 몰락한 양반이 돼요. 그래서 힘없이 지내다가 그래도 뭐 농사라도 지어야 되니까 밥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소를 빌리러 가기는 해요. 소 옆집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빌리다 보니 이제는 소 주인이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약간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돌아올 때 좀 처량하게 돌아오는 바로 이 장면이고요. 힘없이 돌아오고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요즘엔 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거야 하면서 좀 이해하는 부분 약간 자기 자랑이에요. 빈이무원이라는 것은 가난하지만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지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주어진 운명에 따르겠다. 그냥 양반의 이상을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현실과 이상이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약간 운명론적이면서 체념하면서 순응하면서 하는 자기 자랑 누항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업관 이은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원래 앞에 의하면 소 주인에게 소를 빌리러 갔었어요. 허위 달려갔어요. 우리는 지금 국가직 문제지만 이게 군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와 지문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 전에 법원직에 나왔던 거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직만 뭐 10년, 20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직렬들, 다양한 시험 문제들을 풀면서 이런 문제들이 넓게 나오는구나 하고 영역을 좀 더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 안에 직렬만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 기출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쪽에서는 소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이제 힘없이 돌아옵니다. 달려갈 때만 하더라도 엄청 막 힘있게 허위 달려가요. 허둥지둥 달려가요. 하지만 돌아올 때는 설피 물러옵니다. 힘없이 축 처진 채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헌갓을 숙여 쓰고 축없는 집신의 설피라는 것이 힘없이라는 문맥적 의미예요. 그러한 의태어예요. 설피라는 건 사전에 없지만 그냥 어떤 의미로 보면은 힘없이 고개 푹 숙인 채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풍채적은 형용의 개가 짖을 뿐이로다. 사실 우리가 이 느낌을 뭔지 알죠. 누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막 나 너 사랑해 이랬는데 꺼져 막 이래가지고 돌아오는데 막 개만 짖어. 그러면 굉장히 처량하잖아요. 개가 짖을 뿐이로다. 이렇게 이제 서술어와 함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팽이 집과 같은 조그만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야 눕겠느냐 하면서 잠이 오지도 않을 거라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창밖을 비스듬히 하나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까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아까처럼 말하면 약간 전전반측, 전전불매한 거예요. 기다리니 무정한 새 소리만이 나의 한을 돕는구나 이렇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군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예전 법원직 시험에서는 대승과 관련된 시험 문제 학생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모르니까. 대승이라는 한자를 지금 아예 모르잖아요. 일대자, 이길 승자인데 뭐 머리에 이기고 이긴다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냥 대승은 오디새라고 하는 새, 흔히 농촌에서 발견하는 새라고 해요. 이것이 보통 참새보다는 좀 크대요. 근데 하여튼 그냥 새, 시골에서 발견할 지금 우리가 오디새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새예요. 줄여서 새. 새가 나의 한을 돕는다는 건 뭐예요? 새는 아침이 되니까 막 참새처럼 짹짹짹짹 이렇게 소리를 냈나 봐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어때요? 조금 슬프죠. 나만 지금 처량하니까. 우리가 제일 싫을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나 혼자인데 막 나 혼자 또 도서관에 가야 돼.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막 징글벨 울리고 막 어쩌고 막 TV에서 막 연인들이 즐기고 이런 막 너무 짜증나잖아요. 자, 비슷하게.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저 새 소리도 하나도 즐겁게 들리지 않아. 내가 처량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개도 나 입장에서는 안 좋아. 대승도 오디세의 소리도 안 좋은 거예요. 나의 한을 돕는 것이고 왠지 구슬프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나왔어요. 앞뒤 내용을 통해서 해석은 다 표시해서 드렸고요. 자, 기억도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켜주는 나의 한을 돕는다. 다시 개가 짖을 뿐이면서 니은 역시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물론 수심이라는 것은 동음이요. 물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는 가을 추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가을의 마음 근심 수자라고 하죠. 그리고 마음 심자를 다시 쓰면은 수심에 젖어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심에 젖어 있어. 그러니까 나의 한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더욱더 한스러웠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이 되고요. 자, 반면 실제하는 존재라면 실제하죠. 걔가 짖었잖아요. 그렇다고 새가 상상적 허구물은 아니고 새도 진짜 소리를 냈으니까. 그렇다고 좀 초라하다고 처량하다고 그게 절망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절망, 그럼 엄청 극단적인 단어죠. 웬만하면 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망은 다리가 완전히 꺾인 거,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이거 그냥 좀 초라하고 처량하다, 좀 구슬프다, 그냥 이런 정도죠. 희망 당연히 아니고요.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걔가 짖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외양 상징 뭐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두 개의 해석이 되느냐는 거, 자연물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아침이 다할 때까지 저 내가 슬퍼하면서 먼 들을 바라보니 즐겁게 들리는 농사꾼의 노랫소리도 나에게는 흥이 없이 들려. 내가 슬프니까 아무리 농부들이 막 노동요, 민요 부르면서 아침에 일을 해도 하나도 흥이 없이 들렸다는 거죠. 세상에 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속상해 이랬다는 거예요. 속상해. 하지만 속상해가 끝이 아니라 뒤에서는 할 수 없지 뭐 받아들여야지 하고 결론은 운명에 순응하는 비인이 무언의 삶이 직접적으로 나와요. 자,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항상 제가 문제풀이가 끝날 때마다 분석해드리고 싶어요.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자, 후기 가사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죠. 후기 가사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박일로의 누황사, 선상탐, 김인겸의 일동장유가, 홍순학의 연행가, 허전의 고공가, 정학의 농가원령가, 작자미상의 용부가 이런 후기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전문을 통해 보지는 못했지만 작품이 뭐다, 내용이 뭐다, 그러면서 사이사이의 문제 조금,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전체 기출문제 가사편에서 제가 좀 더 해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후기 가사만이 아니에요. 전기 가사. 전기 가사도 꼭 기억해 주세요. 최초의 가사 전국인의 상춘곡부터 면왕정가,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규원가 이런 것들이 워낙 유명한 전기 가사, 빵빵한 전기 가사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전문 해석은 필요합니다. 역시 이론서에 대부분 있고요. 자, 10번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고난도로 보기도 했고요. 원래는 허난설원의 여류문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별에 대한 안배로 본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남녀 성비를 동수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자 작가들이 좀 많으니까요. 하지만 여류문인 중에서도 고전으로 말한다면 신사임당, 허난설원, 황진이와 같은 문인들이 잘 나오고요. 현대에서는 소설로서 박경리, 박완서와 같은 작가들이 잘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EBS 같은 경우는 뭐 나희덕의 못 위의 잠, 1990년대 시인인데 여류 시인으로서 뭐 또는 소설로서는 신경숙 같은 이런 여류 작가들이 시와 소설 등에서 현대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작가들. 그래도 허난설원은 규원가라는 가사로 유명하고요. 한시로서 워낙 유명합니다. 제목은 사시사, 사계절의 어떤 노래를 부른 건데 내용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뭔가 슬프고 또 뭔가 처량하고 외롭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마지막까지 나오더라는 거죠. 자,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뭐 미인이라 하면 자신 화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주변의 자연물들에서 뭐 좋고 어디 누구 집에서는 풍악 소리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시름겨운 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뜻한다는 거죠.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잠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수건에 눈물이 흥건하구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자기 자신의 얘기가 마지막에 있네요. 위에 미인이라는 게 뭐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저렇게 남들은 이렇게 즐겁게 논다던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제 화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름겨우니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네. 원래 우리가 잠 못 이루는 것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외롭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춘향이가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걸 흔히 오매불망이라고 하죠. 이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겠어요. 전전반측하면서 오매불망한다.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님을 그리워한다. 외로워한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국가직 9급의 고난도라고 했던 이유 한자를 못 읽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맥락 자체를 대충 알아도 마지막에서 찾은 거잖아요. 역시. 그런데 파악했지만 한자 못 읽으면 무조건 틀린 거죠. 한자성어 못 외웠다면. 그래서 이미 설명은 했으니까요. 전전불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일이 돌아 눕는 거예요. 뒤척이는 거예요. 불매, 잠잘 매자거든요.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전전불매, 훨씬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을 전전반측이라고도 합니다. 자, 특히 이것은 우리가 4월에 치러진 국가직 시험이고요. 2019년 12월에 치러진 군무원 시험 같은 데서 또 전전반측을 한자 표기로 또 시험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온 게 또 나오고 활용되는 게 다른 직렬의 시험에서 또 활용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한자로 읽으면 이것을 금슬지락이라고 말하고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금실지락으로 바뀐 것으로 봐요. 원래 금슬은 악기 이름이거든요. 검은고와 비파. 그래서 조화로, 요즘 같으면 바이올린이나 마치 무슨 첼로 같이 마치 현악 사중주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조화로운 두 악기예요. 그런데 검은고와 그리고 바로 비파라고 하는 두 개의 악기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부부간의 즐거움, 부부간의 화목한 정을 금실지락이라고도 하고요. 또 우리 엄마 아빠는 금실이 좋으셔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원래 한자음으로는 금슬지락이 되겠습니다. 서로 두 개가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즐거움을 말합니다. 자, 3번은 금이 야행. 역시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니니까. 뭔가 노력은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밤에 다니면 깜깜하니까 비단 옷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맥수지탄, 한자 빼어날 숫자 포함하여서 표기 보시고요. 그래서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 맥수지탄과 함께 같은 말 하나 더 가면 좋다고 했어요. 서리지탄이라는 것까지. 두 개의 공통점은 보리맥자의 기장서자 모두 곡식 이야기가 나와야 돼서 곡식만 잘 익어간다는 거죠. 곡식은 익어가는데 우리는 나라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려말 그러면은 항상 맥수지탄, 서리지탄, 인생무상 그러면서 상전벽해까지 모든 게 덧없이 사라지는 느낌의 고려말의 무상감에 즐겨 쓰이는 맥수지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자 성어의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나오면 읽을 수 있겠지만 같이 나오면 더 편하겠지만 최근 시험에서는 한글을 거의 주지 않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바꿨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자로 읽어야 됩니다. 금슬지락부터 나머지 그대로 있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역시 문법 문제였는데요. 높임법입니다. 자, 반가운 높임법 숫자로 말해주세요. 3가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어떻게? 첫 번째 주체 높임이라고 우리는 많이 외웠고요. 자, 두 번째 상대 높임이라는 순서로 했고요. 마지막 3번째 객체 높임까지. 순서는 정해진 건 없으니까 주체 상대 객체, 주체 상대 객체. 그런데 높임법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인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니까 주체, 상대, 객체라는 것을 모두 높인 표현을 찾으라는 거죠. 이러한 예문에서 말이죠. 자, 짧게 합시다. 주체 높임 하면 깨서 시가 생각이 나고요. 상대 높임은 쇼, 오, 게라, 해요, 해 이렇게 말해도 알겠어요? 격식체, 비격식체, 특히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선생님, 철수야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높이든지 낮추든지. 다만 쇼게라의 바로 하십시오체, 하오차게체, 헤라체 그리고 해요체, 해체까지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고 하는 높낮이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이때 3가지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을 찾았더니 사실 직접적으로는 청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괄호가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서술어를 보니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누군가한테 지금 말했겠죠.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주머니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직접적으로 상대가 없긴 하지만 쉼표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아주머니 하면서 상대가 있고요. 하셨습니다가 나왔으니까 습니다 있으면 100% 상대 높임법 중에 아주 높임, 아주 높임을 하십시오체라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줄여서 합쇼체라고 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하십시오체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깨서 시가 여기에 있네요. 더 안 봐도 좋은 깨서 시가 있으면 주체 높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 높임이 있고 주체 높임이 있고 그리고 반가운 깨드리다. 역시 제가 제일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것이 객체 높임. 왜? 암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니까. 선생님 객체 높임이 어려워요 이런 분은 객체 높임이 뭐예요? 그럼 설명이 안 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안 해온 거죠. 다시 객체는 두 가지로 공부하라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여기는 부사어잖아요. 아주머니께, 선생님께, 할머니께 할 때 깨가 있으면 100% 객체인데 객체 높임의 특정 어휘, 주다 드리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가 나와야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다의 높임인 드리다가 나왔기 때문에 세 번째 객체 높임까지 모두 사용이 되어 있더라. 주체, 상대, 객체 모두 들어있는 것은 3번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1번의 아버지께서 시는 여기에 하나의 주체 높임이 있어요. 할머니를 모시고 객체가 있어요. 하지만 2번은 상대 높임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한테 말하면 되는데 엄마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막 이랬으면 이거는 상대 높임이 있었겠죠. 해요체를 통해 말이죠. 자, 2번도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말했네. 해요체. 상대 높임은 있고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다니까 객체 높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체 높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거죠. 아까 깨서 시 막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리다라는 거는 주체를 낮춘 거죠. 이때 말씀은 우리가 높낮이로 본다면 둘 다 가능한 유일한 단어라고 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건 주체 높임이에요. 하지만 뭐 여기에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기의 말을 낮춘 거니까요. 주체를 높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4번도 깨서의 시가 있어요. 주체 높임은 있어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누구한테 말했네. 상대도 있어요. 합쇼체를 쓴 거예요. 하지만 역시 객체 높임은 없더라라는 거네요. 자, 결론적으로 높임법이 나오면 예전에는 주체, 상대, 객체를 따로따로 묻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바로 이렇듯이 동시에 2개가 있느냐, 3개가 있느냐, 심지어는 수능 같은 경우는 이것을 더 세분화해놔요. 그래서 선어말어미로 높였느냐, 조사로 높였느냐, 특정 어휘로 높였느냐 이렇게 범주를 구체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딱 한 문제 생각하시고 국어는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주체, 상대, 객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사실 이제 시로 보면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동엽의 시는 친숙하게 대비는 해야 돼요. 남북통일의 첫 번째 60년대 대표적 참여시인 신동엽입니다. 김수영은 자유나 정의, 지식인에 관한 시를 많이 썼다면 신동엽은 거의 통일의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4.19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신동엽이 원래는 껍데기는 가라나 봄은이라는 시가 제일 유명한데 이 시는 신동엽의 흔히 말하는 최초의 작품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뭐 처녀작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최초라고 쓰기로 했어요. 순화어에 따라서 신동엽의 최초의 작품이며 1959년에 쓴 거라고 합니다. 원래 60년대를 대표한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껍데기는 가라나 아니면은 4.19 이야기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산의 언덕에라는 시나 아니면은 역시 신동엽의 봄은이라는 시가 통일에 대한 염원, 자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국가직에서는 이 신동엽의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라는 사실 처음 보는 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니까. 그리고 뒤에 서울시에서는 역시 신동엽의 시가 함께 출제가 되어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런 시가 이제 시험에 연속적으로 2019년에 출제될 정도로 이유는 아마 남북관계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것도 직접적인 단어가 남한이다, 북한이다 이런 개념은 없지만 과거에 흔히 말하는 인습, 과거의 구습 이런 걸 다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는 것. 59년만 생각하더라도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 말기, 3.15 부정선거 있고 막 이런 전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지식인들이 보기다 답답한 거예요. 이 모든 건 빨리 싹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 싹 다 쓸어 없애버리고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4.19가 된 거죠. 자, 이제 시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결국 기존의 것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쭉 가래로 밀어서. 가래라는 것은 농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흙을 떠서 퍼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옮겨 놓는 것처럼 가래로 밀어서 바다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무슨 어용학이라는 학문들도 결국 권력의 빌부터 아첨하는 학문들 그런 걸 우리는 곡하가세라고 하잖아요. 어용학자들, 어용의 학문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 가지로 흐르게 하고 그래서 뭔가 기존의 조직이 우리에게 막 자꾸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마치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우리 주위를 침식하는 엄청 부정적인 것으로 주고 있죠.
좋은 의미의 전통이 아니야. 야, 옛날부터 그랬잖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니까 이제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군대에서 마찬가지. 까라면 까란 말이야. 그냥 일단 무조건 너 해. 이렇게 하는 게 예로부터 내려왔다는 마치 전통, 강요된 전통이죠. 관행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쭉 가래로 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라.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부분적 수미상관이 이 1년의 내용과 마지막 년이 거의 흡사하네. 그 위에 있는 것도. 그래서 수미상관의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하는 쟁기꾼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동엽 자신을. 나는 이야기하는 쟁기꾼이에요. 가래로 밀어서 덜어서 퍼서 없애고 싶어 이렇게 말할 거고요. 우리가 펄벅의 대지라는 책이 있듯이 또는 박경리의 토지라는 책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삶의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을 다 이제 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걸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았더니 고전적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로 보았다고요? 적폐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로부터 이어온 조작된 권위라고 말하면서 이승만에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새롭게 갈아엎어버리자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래서 고전적 질서를 통해서 뭐 희망을 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맞으려면 고전적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원하는 것이지 기존의 것을 이건 전형적 온고지신,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한다. 신은 몰랐는데 불구하고 2번이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좀 풀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너무 쉬우니까. 안 풀고도 그냥 뭐 엄청 고민 안 하고도 답이 나오면 나 아닌 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동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아무리 어려워도 주변 보면서 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진짜 어려웠을 때 합격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어려웠는데 뒷사람 앞사람이 다 한숨 쉬더래요. 막 시험 내내 막 투덜거리고 막 한숨 쉬는 거 보고 큰 위로를 받았대요. 다 어려운 거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좀 집중할 수 있고요. 또 쉽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표시하면서 화살표 연결하고 줄로 그어가면서 X 과감하게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자, 신동엽의 신은 생소했지만 정답은 어렵지 않았고요. 자, 1번의 직설적 어조라는 거는 뭘 보고 우리가 어조라고 해요? 100% 서술어라고 문학 시간 했어요. 100% 서술어라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몰아넣어라, 몰아넣어라 이런 게 직설적이죠.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의 대조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 싹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새로운 것 그러면서 만 가지와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이런 게 있었으니까 새로운 자연적인 거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자, 농기구의 상징이 가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가래질을 한다. 가래가 행가래라고 하는 데서 옮겨온 거죠. 이렇게 떠서 흙을 퍼서 이렇게 버리고 흙을 퍼서 이렇게 옮기는 그 기구가 가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기구의 가래. 그래서 체제 개혁을 역설, 힘주어 주장했다는 거죠. 힘주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법의 패러독스의 역설이 아닙니다. 한자 문제 힘주어 말했어요 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힘역자 말씀 설자였습니다. 자, 이제 13번이었고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 속에 의한다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걸 주었는데요. 이미 우리가 고대 소설 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고대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 서술자의 개입이 흔해요. 다는 아닌데 서술자의 개입, 특히 판소리에 100% 있고요. 판소리계 소설에 100% 있어요.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몽길종전에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1순위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요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어찌 가련치 아니하려는 결국은 작가가 서술자가 그냥 툭 끼어들어 말한 거거든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길동이 어린아이가 집을 나서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겠느냐 뭐 이런 거. 안타깝겠지. 이건 우리 독자가 판단하는 거지. 서술자가 갑자기 툭 튀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술의 어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찌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안이 상할 것인가? 또는 마지막에서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서리적인 방식을 통한 서술자의 목소리가 직접 드러납니다. 하지만 정답 디귿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춘향이의 속마음이잖아요. 춘향이의 내면 심리라고 한다면 내면 심리는 서술자의 개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논평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춘향이가 속으로 슬펐다. 그냥 슬펐다고요. 서술자가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논평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논평은 어떻게 하면 돼요? 춘향이는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이러면 그 논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 심리와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은 다르다. 알겠죠? 논평이나 개입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할까? 나의 사랑 옮겼다가 혹시 다른 님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춘향이가 아까처럼 말하면 이도령을 그리워하면서 오매불망하면서 전전반측하면서 이렇게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엄청 쉬웠고요. 사실은 내용과 상관없이 춘향전 정도 또는 춘향가 같은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이 나오면 그냥 일단 줄거리를 아니까 안 읽어도 될 정도. 그리고 아예 테마가 지식이에요. 문학과 관련된 고대 소설에서 즐겨 나오는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디귿이라고 했고 정답을 3번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약간 약 올리는 문제 방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푸는 것은 나책형이었는데 이 당시 라책형에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고 우리 생각하면 디귿이니까 디귿이면 3번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엄청 열받았어요. 왜냐면은 아예 순서를 바꾸려면 다른 책들, 나책형, 다책형도 막 1, 3, 2, 4처럼 4, 3, 2, 1처럼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하나는 1, 2, 3, 4의 제대로 순서. 이거는 진짜 대충 풀었으면 뭐 디귿이니까 3번이겠지 띡 하고 넘어가면 알고 보니까 디귿이 지금 2번에 가 있었던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이미 국가직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알아두시라고 참고로 넣어 보았습니다. 이때는 디귿이 2번 자리로 라책형에서는 옮겨가기도 했네요. 자, 이제 14번입니다. 살짝 제가 고난도라고 보기는 했는데요. 이유는 이 소설을 안 읽었으면 틀릴 수 있더라고요. 쌤, 저 안 읽었는데 틀렸어. 이렇게 말한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1948년. 원래는 이제 해방 직후다 보니까 여전히 해방 직후에 완전 뭐 38선은 아니어도 좌익이냐 우익이냐라는 거 이미 나누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운명. 야, 우리 생명력 다 소중하다. 언제부터 남한, 북한, 언제부터 좌익, 우익 뭐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서 이제 김구 선생님도 막 중재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이제 소설로 바꾸게 된 건데요. 소설의 내용에 의하면 전지적 작가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내면 심리가 갓난이 할아버지라는 인물이 여기에 나와요. 갓난이 할아버지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슴속을 뭔가 흘러나오는 생각,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보이죠. 아까처럼 말하면 이런 거는 내면 심리 서술자의 직접적 개입이나 논평이라고 하지 않아요. 갓난이 할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체 줄거리에 의하면 마을에 새끼를 뵌 신둥이 개가, 흰둥이겠죠. 표준어로는 흰둥이 개가 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개라고 해서 뭔가 전염병 일으키고 막 이럴까 봐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개로 상징된 거지 알고 보면 뭔가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새끼 뵌 걸 보고서 안 되겠다. 쟤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살려줘요. 몰래 풀어줘요. 그리고 몰래 산에 올라가서 막 밥도 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낳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대신에 흰둥이의 새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 얻어왔는데 좀 키워봐 집집마다 나눠줘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그 마을에 모두 흰둥이 새끼가 결국은 퍼져서 그 마을을 지키는 개가 되었대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말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말하는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좌우익의 대립 속에서 있었던 시대 상황을 비추어서 말하는 거고요. 외경심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주제예요.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막 죽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헷갈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개 잡으려고 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저 개가 임신한 걸 할아버지가 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몽둥이를 막 내리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옆에서 다리 곁에서 빠져나가게 살짝 풀어준 거예요. 아까처럼 말하면 약간 방관하면서 자꾸 빠져나가게 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야 누가 빈틈을 냈어 막 흥분하면서 저마다 못마땅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바로 누가 동장내 절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슴의 방언인데요. 머슴이에요. 동장이면은 그 마을에서는 제일 힘센 사람, 일종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권력자의 머슴이니까 엄청 또 호가호위했겠죠. 누구야 막 이렇게 누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주바니 외달에 이렇게 방언이에요. 이게 국경지대에 살다 보니까 이북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네요. 아주바니라데 이런 표현이 뭐냐면 저 영감탱이가 지금 빠져나가겠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못마땅하듯이 말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위기 성질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바로 가봅시다. 사이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옳지 않은 3, 4번 동장내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했다고요? 안 돼요.
동조라는 것은 같을 동자 도울 조자, 같이 도와준 게 동조죠. 누가 막 힘들어하면은 그래, 얘 힘들어 하면 편들어 주는 거 있잖아요. 동조했다는 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오히려 막 못마땅해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기억해 주세요. 못마땅해 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동조한 게 아닙니다. 자, 나머지는 방언 등을 통한 토속적이며 억센 삶의 현장 맞고요. 그런 신둥이의 새파란 불에서의 그런 살아야겠다. 짐승이 새끼를 뱄으니까 생의 욕구를 암시. 특히 암시 이런 단어 나오면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일단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학의 서술어 암시 말이죠. 자, 이게 바로 3번하고 연결이 되겠죠? 생명에 대한 외경심. 원래 이게 주제거든요. 특히 우리 한자로서는 두려워할 외자를 쓰면서 특히 몹시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외경이라고 제가 어휘로 이미 문학 시간에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황순원의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의 백미로 알려져 있는 황순원의 많은 소설들이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소나기부터 시작하여서 황순원의 별 또는 그 이외에도 이리도 아니면은 독짓는 늙은이 그리고 다양한 소설들을 포함하여서 카인의 후예 같은 주로 단편으로서 휴머니즘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걸 소재로 주제로 많이 한 게 황순원 소설입니다. 목넘이 마을의 개였어요. 자, 15번입니다. 자, 이제 추정이라는 문제의 추론 문제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추론을 하더라도 지문에서 전혀 알 수 없어야 되겠죠. 진짜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라고 해줘야 언급이 없어요. 이런 거 해줘야 우리가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하지만 좀 관련이 돼 있어. 뭔가라도 걸쳐 있어요.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가에서는 그냥 어떤 소설의 내용이라고 지금 소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네요.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 부인의 상을 당했는데 그 부인이 뭔가 책을 읽었어요. 언문으로 된 한글로 된 소설을 읽는데 그의 남편이 정말 싫어했겠죠.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지금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형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제수를 그러면은 형이네요. 형이 동생의 아내죠. 제수 씨를 약간 혼내게 하는 거예요. 무식을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인데 예의에 어긋나게 책을 소리내서 읽고 있나요?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고 하나요? 하면서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언문 소설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을 좀 알 수 있네요. 양반의 아녀자들도 책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언문 소설에 읽는 것을 좀 천박하다,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전기수라는 걸 우리 한국사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대신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전기수라고 하죠. 책을 읽어주는 사람에서의 어떤 전제가 있어요. 일단은 책을 재미있게 읽어준다는 것은 한글을 아는 평민들도 있지만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책을 읽어줘. 근데 책을 읽어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은 있어요.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한 조선 후기,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어떤 돈을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한 책들이 많이 흔히 판본들이 다양하게 나왔던 조선 후기, 그리고 전기수에 대해서는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글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빙 둘러서서 재밌게 이야기하고 다음 사람들이 막 돈 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책을 대신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알 수 없는 거 바로 가봅시다. 이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닌지 솔직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있었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할 수도 있어. 왜? 작자 미상이 있었을 거고 원문을 하층도 아니까. 결국은 1443년, 46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결과적으로 서민들도 글을 알게 돼서 후기쯤 오게 되면, 이 벌써 전기수가 나왔던 게 다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에 오면서 평민들이 글을 지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서 어디에서 하층이 소설을 창작했는지, 그런 사람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층에서도 소설을 그럼 어땠다고 해야 될까요? 소설을 뭔가 읽고 즐겼다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하층에서도 책을 읽고 즐기다 보니까 결국 돈 주고 대신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의 구연동 옛날 막 이러면서 막 재밌게 아이들 앞에서 책 대신 읽어주고 말해주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의 전기수 같은 분들이죠. 그래서 사전에도 있고 한국사에서도 언급되는 전기수. 하지만 나머지 그런 예전에는 상층에서의 예법, 책 읽고 막 이러면 싫어했다는 이야기죠.
혼자 소리내서 읽었다는 것이 너 왜 책 읽어 소리내서 읽니? 이런 말들이 여기 있었고요. 하층에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즐겼다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층에서 즐겼다라는 것은 서민들이 결국은 돈 주고 대신 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뭐 책 읽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책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독서와 관련된 책과 관련된 역사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었겠죠. 자, 16번입니다. 자,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역시 일치 문제. 시간을 갖고 풀면 다 맞는 건데 사실 선지를 보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역시 시종일관 적절하지 않는 3, 4번 이야기를 한 다음에 3번 같은 거.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두 가지죠.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라는 것도 있고 형식과 내용의 분리잖아요. 그러면 고전파 음악이라는 게 주어를 통해서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도 있네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어요? 바로 형식과 내용, 형식과 내용 이런 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있더라. 그럼 벌써 여기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분리라고 했어요. 분리. 근데 고전이라는 용어 자체, 영어로는 클래식이잖아요. 고전이자 최고의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고전파 음악이라는 것이 특히나 뭐 바로크 시대에 비롯이 되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예속되었대요. 그럼요. 오직 종교를 위해서 종교 음악 뭐 이런 거 많이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고전파에서 달라지게 된 거죠. 바로크 음악과 달리. 그래서 결국 핵심은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를 꾀했다.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했다.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군요. 그것을 형식과 내용의 일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분리됐었거든요. 예전에 그냥 종교를 위한, 뭐 형식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대로 하지만 일단 내용은 다 종교를 위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을 위한 노래 만들 거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된 거죠. 자, 따라서 결국은 바로 윗부분에 일체화에 주목한 후 분리해서 X를 주면 되겠습니다. 분리는 떨어졌다는 거, 일체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이 글 전체가 1번이 주제네요.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가치 장점을 그래서 과거의 바로크 음악과 달리 이것이 사람을 위한,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루었다라는 두 번째 단락에서도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 음악가의 예를 통해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등 보이고요.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나 내용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었어요. 상반된 내용이 확실히 있었으니까요. 아까처럼 일체화라고 했으니까 분리에 X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생각 추론. 그래, 추론 관련 문제가 무려 두 문제나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반복되는 두 개의 소재가 있었어요. 합리론이냐, 경험론이냐. 항상 철학에서 두 가지의 어떤 논쟁이 많이 있거든요. 합리론이라는 것은 막 이성을 믿는 거예요. 보통 데카르트적 세계관이다 막 이런 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뭐 생각하는 존재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던 고키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데 이 데카르트적인 사고관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도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인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을 말하기보다는 후천적이면서 경험을 통한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이제 후천적 경험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플라톤의 이야기로부터 쭉 시작을 하면서 결국 합리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벌써 이제 기호 준비해야죠. 반대가 있기 때문에 A와 B라는 것을 잘 확인하면서 이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자, 특히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거. 경험론자들은 감각 중요하죠. 그래서 경험론에 의한다면 내가 만져봤어, 뭔가 들었어, 그 눈으로 봤어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경험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뒤에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주로 합리적인 걸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적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의하면 약간 과학적 연구 같은 거, 과학적 연구는 합리적인 거야. 조사해야 돼, 실험해야 돼, 통계해야 돼, 다 결과가 나와야 돼 이런 걸 믿는 거예요. 하지만 경험론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약간 뭐 실용적이면서 그래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일상과 관련하면서 이런 거.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해본다면 과학적 연구는 A, 합리론. 그래서 결국 경험적 자료는 B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 거니까 과학적 연구는 경험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호를 보면 실용적 개발을 하는 것, 맞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험론이죠, 경험론. 경험론에 의해서 경험론적 사고 B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두는 건 맞고요. 만약에 과학이 경험론이라 그러면 안 되죠. 과학이 실용적 개발을 안 되죠. 기술 개발. 그게 A와 B의 범주를 지금 엇갈리게 하면 X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세계는 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합리론적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론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뭘 철저히 버린다든지 뭐 전적으로라든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역시 왠지 극단적이잖아요.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7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를 해설하는데도 시간이 좀 꽤 흘러가고 있네요. 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말 이런 문제는 너무 유치할 정도의 문제더라고요. 적절하지 않았죠. 마지막 문장에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짜장면 좀 특별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때 뭐 이사할 때 뭐 입학할 때 진짜 우리가 막 아주 귀할 때 먹었던 게 짜장면이었다는 거예요. 복수표준어 짜장면, 짜장면. 자, 그런데 마지막 문장 특히 봐보세요. 예전에는 졸업식 마치고 다 중국집으로 갔는데 이제는 피자집으로 갔고 이제 피자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어. 물론 이거는 글쓴이 생각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들 짜장면 좋아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찾아보기 힘들어졌다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한다 그럼 말도 안 되죠. 마지막 문장 잘 보세요. 마지막 1, 7, 3,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마지막에 있으면 조심해야죠. 더 의심하고 보는 문제풀이의 기본 팁들을 제가 비문학 때 이미 이론 시간에도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짜장면 대신에 피자로 변하고 있다는 거지. 입맛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말이죠. 그래서 글쓴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19번입니다. 고난도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가 이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어와 관련된 동의어, 동의어는 완벽한 의미의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비슷한 말이라고 일단 생각해도 돼요. 물론 유의어의 개념에 가까운 동의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말미를 사용하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오해했던 것은 진짜 말미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말미. 근데 얘는 순 우리말로서 사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종종 써요. 말미를 얻었다 이거죠. 말미를 얻었다. 말미를 얻었다는 게 뭐라고요? 베이케이션, 휴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우리말이니까 뭐 끝말자 이런 거 아니에요. 꼬리미자 한자 아니에요. 순우리말의 말미와 그리고 휴가라는 말이 지금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개념에서의 동의어라고 이 글에서는 본 거죠. 유의어 같은 동의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데 틀렸는데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니까요. 선생님 저는 안 쓰는데요. 그럼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쓰지 않는다는 건 지금 완전히 사라진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 소멸에 해당하는 건데 말미를 얻었다 하는 말미라는 게 지금도 존재하다 보니까 답을 2번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가을거지 추수가 지금도 공존하며 사용하는 동의어 특히 반가운 3번, 4번 같은 게 우리 이론서에 다 있었잖아요. 강의 때도 했던 얼굴, 바로 의미의 축소. 전에는 얼굴이 몸 전체였는데 지금은 두상 앞면을 나타내는 의미의 축소를. 따라서 축소된 사례 있었잖아요. 놈 계집의 얼굴이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거는 축소. 영감이 다리를 세수했다는 거 확장 이렇게 묶어서 외웠었는데요. 자, 4번의 결에도 이 설명 자체가 이해가 되죠. 원래는 친척이라는 좁은 영역, 이제는 결의 민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래서 축소와 확대 또는 확장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한자까지 제가 바꿔보았어요. 추수 한자어, 휴가라고 한 한자어, 쉴 휴자, 결을 가자, 친척, 민족 이런 것들은 숨어있는 한자라서 제가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소재가 바로 DDT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때 이 농약으로서 엄청 많이 썼던 DDT, 살충제입니다. 유기염속의 살충제인데요. 자, 문제는 이 살충제의 문제점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하구나. 맹금류 이거 위험하구나. 짐승들 막 다 뭐 이렇게 새들 막 먹고 다 죽는구나. 멸종이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전면 생산이 중단되었고 이제는 대부분 금지되었다라고 소개하는 설명문이죠.
마지막까지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것 이외에 말고 다른 것에 대한 연구들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 글의 종류로 보면은 설명문인가요? 논설문인가요? 설명문인지 논설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서술어를 보고 알아야죠. 근데 서술어를 보니까 금지되었다, 검출되었다, 퍼질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죠.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설명문이면은 객관적 정보 전달, 이해, 뭐 소개 뭐 이런 거고요. 논설문이면 당연히 주장이죠. 설득, 주관적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뭐뭐 해야 한다 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논설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의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밝혀지면서 UDT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고 그냥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지 바로 정답 3번에서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금지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낚인 거예요. 그러나 사용 금지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악 영향도 있죠.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서 뭔가 안 좋아요, 검출되었고 그래서 뭔가 안 좋아요 이런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 영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들도 보면 전부 다 설명하고 있다.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나 또 암시적이라고 했으니까 아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낸 거. 직접적으로 뭐뭐 하자, 앞으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설명문은 결국 숨어있는 주장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거듭 이야기하지만 다에서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용 금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했을 뿐이라는 거죠. 검출된 사례와 함께. 그래서 이 글은 설명문이고요. 논설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국가직 관련해서 20문제를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많은 의도가 있었겠죠. 와, 선생님이 한 문제라도 이렇게 진짜 정성껏 풀어주시는구나. 역시 기대할 만하다. 믿고 갈 만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진짜 문제풀이를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여러분이 위아래가 정말 크신 분들이고요. 또 아직도 부족한 힘이 많은 분들이에요. 모자람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약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 불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자라지만 채우고 부족하지만 목표를 갖고 가는 거니까 혹시 부족하고 모자랄까 봐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시고 또 저랑 함께 이런 기출특강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3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범위와 관련한 간단한 핵심 이론과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